안녕하십니까.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주택에 사십니까? 아파트나 빌라에 사십니까? 주택 공시가격이 대폭 올랐습니다. 4월엔 아파트 공시가격도 오를 예정입니다. 값 올랐으니 세금을 더 내야 한다. 정부는 보유세 기준인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설명합니다. 시민단체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불만이고 대상 국민은 세금 폭탄 걱정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부동산 정책이냐 세금 정책이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집, 내가 사둔 집, 보유세가 얼마나 오를 건지, 팔아야 하나 그냥 갖고 있어야 하나 고민 많으실 텐데 제가 오늘 직설을 통해서 전문가들께 대신 물어봐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의 심교원 교수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국부동산경제협회 회장 맡고 계시는 한문도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이신 김규정 위원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말씀드린 대로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른다는 뉴스는 이미 많이 들으셨을 거고 아파트 연립 빌라, 이른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올 4월에 발표됩니다. 역시 오를 거랍니다. 얼마나 오를까요? 영상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조정하면서 시세를 반영하고 과세 공평성을 높이되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기준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격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이렇게 누차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시세 반영은 적극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의 시세 반영률은 지난해 68.1%에서 크게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포나 용산, 강남 등 기존 시세 반영률이 낮고 값이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세 반영률이 소폭 조정돼 70% 수준일 것으로 가정할 경우 서울 마포의 A아파트 공시가격은 10억 5천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4억 61%나 오르게 됩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시세 반영률이 48%에 그친 데다 1년 새 실거래가도 40%나 올라 공시가격의 대폭 상승이 예상됩니다. 또 대치 B아파트 공시가격은 21억 7천만 원으로 20% 넘게 오를 걸로 추정됩니다. 아파트 공시가격 상승은 보유세 증가로 이어져 1주택을 가정할 때 마포 A아파트는 세부담이 253만 원으로 76만 원, 대치 B아파트는 1,134만 원으로 350만 원 각각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엔 보유세가 최대 2배까지 늘어나는 등 세부담이 급증할 수 있어 보유주택 처분에 대한 압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두의 말 제가 여쭤봤듯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주택에 사십니까? 아파트에 사십니까? 그리고 땅은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저를 포함한 일반 국민들이 용어가 생소하고 시기가 다 어렵습니다. 하나하나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드리려면 먼저 좀 알아야 되는데 전문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부터도 좀 여쭤보도록 하죠. 심기원 교수님한테 제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발표를 한 거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오른다는 얘기고 그렇습니다. 잠시 땅은 어떻게 됩니까? 땅은 뭐 다음 달에 공시지가 발표를 하게 되고 방금 전에 저희가 기자를 통해서 전해드린 4월 달에 오른다는 건 아파트. 그건 이제 아파트. 정리하겠습니다. 단독주택, 토지, 아파트 이 순으로 올라가는 거죠? 매년 이렇게 되는데 저희가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 얘기는 비슷비슷했는데 올해는 그렇죠. 보통 오를 때는 전국적으로 뭐 오르는 폭이 다 거의 정해져 있고 지자체별로도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세금 문제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지역을 많이 올리면 그 지자체는 재산세가 많이 가게 되고 적게 올리면 재산세가 적게 가고 지자체 내에도 형평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비슷하게 올렸기 때문에 매년 그냥 그런가 보다 큰 발표됐나 보다 조금 오르나 보다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이제 뭐 확 오르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이게 이제 맞네 틀리네 이제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용어가 좀 생소해서 용어 정리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정 위원님,
부동산 연구위원이시고 이제 금융기관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히 하시니까 일반 시청자 국민들 입장에서 시세 뭔지 알겠고요. 예, 공시지가 대충 뭐 세금 여기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것까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표준 공시 가격이 있고 무슨 단독주택 공시 가격이 있고 표준지 공시 지가라는 게 또 따로 있고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용어들이 다른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럼요. 이 복잡하실 기억할 수 것만 있는데 너무 다 말씀드리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못 따라오니까. 예. 네, 일단 국토교통부가 일반 단독주택 그리고 토지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세 가지 유형의 주택 공시가격을 조사해서 매년 발표를 하는데요. 네.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워낙 유형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미리 앞서서 표준이 될 만한 소량의 표준지 가격을 조사해서 발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각 개별 땅이나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차후에 다시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네. 우리가 대부분 국민들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는 실거래가하고 공시지가가 뭐 탁탁탁 나눠져 있으니까 반영률이 바로바로 이제 나오는데 단독주택은 이게 뭐 거래가 많지도 않고 한번 사시는 분들이 오래 사시고 그러고 바로 옆집에 살아도 같은 동네 같은 옆집에 비슷한 집에 살아도 자재에 따라서 가격이 뭐 천차만별이고 막 이러니까 가격이 들쑥날쑥이다 이거죠. 네, 그렇기도 하고 개체수도 워낙 많고 하다 워낙 보니까 많아서. 예, 단독주택이나 토지 같은 경우는 표준지를 먼저 발표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각 이제 지자체장이 차후에 몇 달 후에 개별 가격을 다시 발표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단순 좀 팩트 체크 좀 하고 가죠. 전국의 이른바 단독주택 일학하면 얼마나 뭐 400 몇십 호라고 그러던데 맞나요? 400만 채 정도 400만 채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잡으면 될까요? 네, 그러면 그럼 그중에서 이거를 다 그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이게 다 얼마인지를 따져볼 수는 없을 것이고 요 중에 몇 개만 고르는 거죠. 22만 채 정도의 표준 단독주택을 선정해서 그게 이제 미리 대표 국토교통부가 선수군요. 그렇습니다. 발표하게 되고 아하. 그걸 기준으로 이제 예를 들면 뭐 서울시나 강남구 이렇게 각 구청에서 예. 그걸 기준으로 그리고 옆집에 있는 곳들 바로 옆에 집들 뭐 이런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개별 단독주택 가격을 다시 발표하게 됩니다. 그게 단독주택 공시가격이에요. 네,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입니다. 개별 단독 참 단독 네, 이름이 좀 참 복잡하죠. 어려운데. 네. 자, 우리가 말하는 어찌됐든 주택 공시가격이라는 건 400만 채 중에 22만 채를 대표 선수를 샘플링을 해서 그거를 기준으로 국토부가 발표를 하면 지자체가 거기에 맞춰서 대충 지역별로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책정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금은 거기를 기준으로 해서 나온다. 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기는 세금이 뭐 있죠? 주택을 보유할 때 재산세. 내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종부세. 있죠. 그리고 그런 자산을 기준으로 받게 되는 뭐 건강보험료나 이런 건보료. 것들도 차후에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노인들 사시는 집은 기초연금도 네, 그 집의 맞습니다. 가격, 요 공시 가격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짜리 집에 산다는 시세는 상관없는 거예요. 시세가 반영되기는 하니까 상관이 공시 없지는 가격이 않습니다만. 얼마짜리에 사느냐에 따라 내 기초연금도 정해지고 건강보험료도 정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하자고요. 간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죠. 그러면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거는 왜 툭 튀어나와서 사람을 또 헷갈리게 하죠? 요거 네, 주택이 있으면 부동산에 여러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예. 지금 1월에 먼저 발표가 됐었던 건 단독주택의 표준지 가격이었고 그걸 기준으로 나중에 이제 개별 단독주택의 가격을 공시 가격을 다 매기게 되고요. 예. 다음 달에 이제 주택과 마찬가지로 표준이 되는 몇몇 땅의 공시 지가를 이제 발표를 하면 그걸 기준으로 또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의 공시 가격을 공시 지가를 지자체들이 또 매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유형별로 정부가 이제 공시 가격을 각각 조사해서 발표하고 네. 그걸 기준으로 개별 가격이 산정되는 방식이다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대표 선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대표 샘플 50만 필지를 먼저 뽑아서 정해놓으면 지자체에서 거기에 맞춰서 개별 공시지가를 하는 건데 요건 이제 땅값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공시지가 걱정하는 좀 땅 좀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네. 땅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관심들이 많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문도 회장님 오늘 처음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한국부동산경제협회는 이 업계, 지금 부동산 중개업이나 이쪽하고는 상관없는 데죠? 전혀 상관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이 말 그대로 부동산 경제를 연구하고 분석하시는 전문가들이 협회를 만드신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회장님도
뭐 강의도 하시고 이런 거 연구도 하시고 그러시겠군요.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본론부터 여쭤보죠. 정부가 공시가격 올린다라는 이거는 시장에서는 예측했던 바입니까? 뭐 시장 정도가 아니라 뭐 예전부터 뭐 노무현 정부 때부터 나왔었죠. 예고 과표 현실화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예전에 예. 노무현 정부에서 뭐 과표를 현실화해서 맞추겠다. 그 얘기가 이제 공시가격 요 올린 거와 유사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이 결론은 좀 더 오르게 되면 이제 과표 현실화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 결국은 과표 현실화한다, 시세 반영률을 현실화한다라고 하는 정부의 이 방침은 오래전부터 예고돼 왔었고 네. 노무현 정부 때부터 꾸준히 추진돼 왔었단 일이었다. 예. 올린 그 반영률 퍼센티지는 뭐 예상했던 바다 이랬습니까? 아니면 예상보다 좀 많다라고 느끼셨습니까? 일단 국민들이 체감적으로 10% 이상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되면 이제 높지 않습니까? 두 자릿수 자체는 높다. 그런데 이제 기저효과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단 뭐 100원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 실제 실거래가를 반영하면 100원인데 그동안 이제 과세 표준이나 조세 저항을 감안해서 그것을 갖다 뭐 한 40원이었다. 이것을 갖다가 60원 했다 그러면 100원에 비하면 저렴하죠. 그러나 그것은 이제 학자나 전문가들은 접할 수 있지만 일반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이 접할 때는 일단 그거를 모르시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오는 수치만으로 볼 때는 좀 과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원래 제가 말씀드린 기준점인 실거래가라든지 그 과표 기준으로 한다라면 지금 올린 수치가 과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렵다. 특히 2018년에는 많이 올랐죠.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라 단독 주택 가격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 오른 만큼 공시가격에 반영한다라는 측면에서는 기존은 맞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리고 이것이 과도하다라고 보기에도 시장이나 부동산 경제 협회 차원에서 그걸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건 뭐 여론조사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희 협회 뭐 입장이 아니래도 이 여론조사나 그동안 예전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SBS하고 국회에서 작년인가 여론조사한 적이 있어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서. 근데 국민들이 그게 과도하다고 느끼라면 다 반대를 하겠죠. 근데 뭐 그 당시에 찬성률이 제가 알기로는 82점 몇 프로가 나왔고 그 안에 이제 구성원을 보면 또 유주택자분들이 한 60% 이상을 찬성을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리얼미터에다 맡겼던 것 같은데 그 내용들을 보면 이제 국민들은 지금 많이 선진화 의식이 이제 많이 올라와 있죠. 사실 뭐 정치는 후진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국민들의 의식이 지금 상당히 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조차도 보유세가 좀 내야 된다는 쪽으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후세를 생각하고 국가 경제를 생각하는 이 국민들의 어떤 의식이 많이 높아졌다. 이거를 좀 정부가 지금 늦었지만 계속 이런 걸 좀 추진해 갔으면 하는 게 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청와대 발표 내용 보고 계십니다. 집값이 오른 만큼 공시지가는 최소한 반영돼야 된다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본다. 이 기조에 따라서 발표를 좀 했습니다. 심 교수님. 지금 뭐 회장님 말씀하신 게 몇 개 오해의 말이 있는 것 같은데 과표 기준이 과다는 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 다른 나라를 봤을 때는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지역에 따라서 과표 시세 반영률이 우리가 이제 50% 넘는데 20%인 지역도 많고요. 결국 그러니까 시세 반영률을 봤을 때 20%인 지역도 많습니다. 결국은 뭔가 이 지방세라는 게 그 지방에서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지 그 비율을 가지고 뭐 적다 많다는 그 논의의 대상이 아닌 것 같고 누구나 이제 공시가격 반영률이 전국적으로 형평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그게 동의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깔린 게 이제 조세가 어떤 지역은 많이 부담시키고 어떤 지역은 적게 부담시키고 이쪽은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선진국들을 보면 지방마다 다르게 부과를 하고 있고 지방마다 기준도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론이 다 좋아하는 건 제가 보기에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나와서 이제 그 직격탄을 맞는 게 1점 몇 프로밖에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 90%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세라는 걸 만들면서 어떤 정부 부처가 공시 가격을 통해서 조세 가격을 조정한다. 이거는 수백 년간 조세 법률주의를 만들어 온 원칙이 크게 위반됩니다. 그리고 이 원칙이 훼손된다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당 지지 지역은 세금을 더 때리게 할 거고 행정부가 여당 지지 지역은 세금을 낮춰줄 것이고 이런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조세는 법률주의에 맞춰서 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시가격이라는 게 있고 공정가액 시장 반영 비율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세율이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절차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든 이유는 뭔가 하면은
조세 저항을 줄이고 네. 최대한 공평하게 일정한 상승폭을 부담시키고 지방 재정에 어떻게 소요하겠다 그런 원칙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지방세를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 뭐 적응세라 그래가지고 지방 발전에 쓰는 게 재산세, 네. 보유세거든요. 네. 근데 공시가격을 통해서 이렇게 올리면서 이게 어떻게 배분되고 어떻게 사용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큰 틀도 없고 그냥 그 지역에 그냥 징벌적으로 때리는 성격이라 가지고 이 원칙이 훼손되면 그 다음에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심 교수님이 지적하시는 거는 이번 조치가 징벌적 성격이 있다에 좀 방점이 찍힌 걸로 제가 들렸는데 이 내용은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의 주제 중에 하나일 수도 있으니까 얘기 나온 김에 한번 좀 해보죠. 먼저 좀 단문단답으로 사실관계부터 좀 확인하겠습니다. 선진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는 미국의 경우에 우리처럼 시가가 있고 공시지가 있죠. 미국도. 그러니까 공시지가라고 하지는 않고 뭐 이 용어는 뭐 다르지만 용어는 물론 다르겠죠. 과표 기준 금액이 과표 기준이 되는 가격이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또 20%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고 지자체별로 어떤 지자체는 높고 어떤 지자체는 낮고 그래서 이 관련 소송이 한 번씩 한 수천 건씩 나옵니다. 이게 한 번씩 할 때마다. 한 번 할 때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소송도 아니고 관공서에 이렇게 뭐 항의 신청서를 내면은 관공서에서 너는 사유 없음 이렇게 하거든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의견 절차도 좀 다 차이가 많죠. 말씀인즉슨 기본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방마다 들쭉날쭉한 것이 당연한 것인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전국 국전 3%, 서울 17.% 이런 식으로 해서 형평을 맞춘다는 이유로 이거를 맞추는 것 자체가 지금 공시가격의 형평을 맞추는 거는 뭐 가능할지 몰라도 그 뒤에 있는 게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과의 관계는 지금 전혀 언급을 안 하고 공시가격은 전체적으로 반영률이 저도 정확한 게 또 맞는 게 정확합니다. 그게 뭐 똑같이 해야지 우리가 판단하기도 좋고 이쪽 지역에 사업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이쪽 지역은 적게 지불하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시가격을 형평화시키는 거는 누가 봐도 타당한 건데 그 뒤면에 깔린 게 이제 조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세를 이런 수단을 가지고 들쭉날쭉 만드는 게 맞냐. 그리고 이제 이 지역 반영률, 저 지역 반영률이 과연 그 상승률만큼 공평하게 되었느냐. 기존 반영률하고 지금 상승률하고 반영해서 된 거냐에 대한 이 의문도 상당히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예를 들어서 공시가격이 10%가 오르면 조세 부담률도 10%가 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 오른 구간을 잘라가지고 이 구간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특정 지역에 많이 사는 사람이고 이 지역은 또 다르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그 지방이 어떻게 쓸지도 없고 세금을 거둘 때 어디 쓴다는 목적 없이 쓰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거든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들여서 교수님 그 말씀을 해석을 좀 이어가 보죠. 전국 공시가격 상승률을 봤더니 1위 용산 35%, 소수점 이하는 빼겠습니다. 1위 용산 35%, 2위 강남 35%, 3위 마포 31%, 전국 평균 9.1%. 이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죠. 교수님이 이거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집값이 많이 오른대지 않습니까? 올랐는데 반영률이 너무 낮았어요. 다른 데하고 좀 맞추려다 보니 결과적으로 많이 오르게 됐다. 이 설명, 어폐가 좀 있습니까? 그 지방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도 시세 반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방의 반영률도 한 40% 미만인 경우도 상당히 많고요. 근데 이제 이 지역만 50% 이상씩 올리겠다고 하는 게 어떤 큰 원칙에 위배되었다는 거고 그리고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벌써 한 20-30%씩 다 올렸습니다. 그때는 이제 거의 뭐 이슈화도 되지 않았는데 올해 또 30% 이상을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겠죠. 근데 이게 과연 정당한 거냐. 그럼 지방의 단독주택은 시세 반영률이 서울하고 똑같느냐. 공시가격이 정당성을 가지려면은 전국적 형평성을 갖도록 한다면은 시세 반영률이 거의 똑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 시세 반영률이 똑같아지냐. 거기에 대한 해명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시세 반영률을 맞추려다 보니 형평을 맞추다 보니 이래 됐다라고 지금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누누이 강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다른 분들 의견도 좀 여쭤보죠. 한 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정부의 입장에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이제 수치만 보면 또 이제 우리가 숫자에 그 자꾸 현혹되면 안 되는데요. 35%가 올랐다는 것은 시세가 만약 100원짜리라면
기존에 얼마였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언급했어요. 그 회견 때도 뭐냐면은 해운대에 있는 주택이 공동주택의 사례를 들었는데요. 단독주택 뭐 가격을 던지면서 해운대는 반영률이 100%인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 뒤로 더 올랐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중랑구가 서울 중랑구죠. 중랑구가 예. 90% 3억 5천짜리 아파트가 한 2억 7, 8천 90%에 가까운 이제 반영률이 드는 데 있었고요. 예. 서초구는 거꾸로 51%가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국토부에서 주장하는 건 그겁니다. 이렇게 시세 반영률을 지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전 형평성을 갖춘다라면 네. 기준 가격 시세 대비 몇십 70%라든지 전국적으로 좀 균일한 형성을 보여야 되는데 예.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지역별로 어떤 제품별로 너무 차이가 극명하게 너무 심한 거예요, 양극화가. 그러니까 예. 이것을 그동안 역으로 생각하면 다른 주택이나 유형에 비해서 뭐 70%를 맞춰야 되는 가격이 10억짜리면 한 7억 정도의 어떤 그 기준을 맞춰야 되는데 네. 그동안 그것을 이제 간평 과정과 이 기준지 조사를 하면서 그걸 못 맞추고 뭐 30% 40%를 맞춘 거죠. 네. 그럼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낮게 적용됐기 때문에 역으로 역진적인 혜택을 받다라고 정부는 판단을 해서 이것을 다른 것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올린다라고 올리는 가격이 네. 기준 가격이 낮다 보니까 올린 폭이 크게 느껴지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전체를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습니까? 경실련은 이번 조치로 인해서 시세 반영률이 54% 정도가 됐는데 이건 너무 낮다. 더 올려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참여연대는 시세 반영률을 80에서 9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주장은 동의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뭐 100%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아까 교수님 말씀하고 좀 일맥상통하는 게 있는데요. 예. 그 세금을 걷게 되면 어떻게 쓸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과표 기준이 낮아서 조세 저항과 어떤 국세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는데 급격하게 네. 이러다 보면은 조세 저항이 일어날 것이고 지금 세금이 거치잖아요. 예.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어떤 프로그램을 보이질 않고 있어요, 정부가. 예, 예.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일방적인 뭐 징벌적 형태의 어떤 액션을 많이 취하잖아요. 예. 이런 모습은 이번 정부가 계속 얘기했던 소통의 형태도 아니고 네. 뭐 좀 이상하다는 좀 판단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좀 편안하게 예, 국민들이 예.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하고 소통하면서 가는 형태가 아니라 예, 저는 예. 이제 마치 뭐 좀 더 나가서 죄송하지만 총선을 대비한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예요. 그래서 이런 액션들은 좀 보기 좋지 않고 다만 예. 방향은 맞지만 아하. 소통하는 형태가 좀 좋지 않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지금 단계가 세 단계가 지금 한꺼번에 확 이게 혼합이 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은데 김규정 위원님하고 좀 나눠서 좀 가보겠습니다. 공시지가 반영률에 대한 논란이 한 덩어리가 있고요.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금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데 왜 이 얘기는 안 하냐는 부분이 있는 거고 이 모든 목적이 결국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냐라는 이 세 단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속된 표현으로 짬뽕을 해버리면 논의가 산으로 가고요. 하나씩 좀 나눠보죠. 첫 번째, 공시지가 반영률이 그럼 도대체 몇 %가 합리적인 거냐, 지역별로 이게 좀 차이가 나는 게 정상인 거냐, 아니면은 대한민국 전체를 평균으로 잡아서 이건 맞춰가는 게 맞는 거냐, 이 대목부터 좀 정리하면서 좀 논의를 좀 가보죠. 김규정 의원님, 이 공시지가 반영률. 현재 51% 수준에서 53% 수준으로 올렸을 뿐이다라는 정부의 발표. 이 사실관계는 맞습니까? 네, 일단 전체 계산 통계상 수치는 맞을 겁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본 것은 아니지만 정부를 믿어야죠. 그거는. 네, 그렇죠. 단 2% 올렸을 뿐인데 무슨 세금 폭탄이냐라는 얘기니까 결국은 정부의 주장은 좋습니다. 자, 믿자고요. 그거는. 두 번째, 지역별로 이건 지방세기 때문에 들쑥날쑥한 게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일률적으로 맞추는 것 자체가 이거는 형평하지 않은 거다라는 주장.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뭐 아까 이제 선진국 사례하고도 비교를 하시긴 하셨지만 제 생각에는 이제 국내에 저희가 논의한 원칙, 기준 이거에 맞춰서 동일하게 형평성을 맞추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는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그 물어보신 반영률이나 이런 문제는 저희가 시세가 실제로 공시 가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영률을 논의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공시가격을 어떤 원칙과 기준 조건으로 조사해서 발표를 하고 조세나 행정에 쓸 것이냐라는 네. 원칙에 더 맞춰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요. 그게 결국엔 나중에 조세 저항을 예. 좀 정리해 나가는데도 훨씬 그렇다. 효율적일 수 있고요. 근데 지금 계속 저희가 발표를 하는 거 보면 작년에 어디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올려야 된다라던가 반영률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디를 더 빨리 많이 올려야 된다라던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사실 국내의 원칙으로 정해져 있는 공시가격 조사 뭐 산정 방식 원칙에는 네네. 좀 벗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이 부분은 좀 공유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부가 예를 든 공시가격 불형평성 문제의 대표적인 사례가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모 재벌 회장님의 집이 한 100억쯤 한답니다. 그런데 그 집은 공시지가가 22%라 22억에 맞춰서 세금이 매겨져 있답니다. 그런데 중랑구에 있는 3억짜리 아파트는 공시지가가 2억이랍니다. 이게 말이 되냐, 이 형평이. 요거를 가지고 좀 설명해 주세요. 신 교수님. 정부의 이 논리가 뭐 문제가 좀 있나요? 공시가격은 가격만 본다고 봤을 때는 네. 전국적으로 공평한 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금을 매길 때는 예. 세율이라든가 아니면 시장 반영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공정가격 반영 비율이 있거든요. 네. 그 비율을 통해서 조절을 하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공시가격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들도 네. 이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네. 그 회장님 집값이 지금 100억이라 하지만은 예. 매각할 때 50억에 매각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 가격이 50억이냐? 그래서 이제 지금 그건 이제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아니, 100억짜리 집을 이제 50억에 팔 리는 없고. 실거래가는 변동폭이 굉장히 큽니다. 너무 크니까. 실거래가 실제 거래된 가격을 보게 되면 변동폭이 단독주택은 20% 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아파트 같은 경우도 단지별로 보면 20, 30% 변동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이제 50%, 60% 잡아놓은 것들은 예. 최소한 자기가 금매로 팔더라도 그 이상 세금은 안 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건데 지금 뭐 일각에서는 80% 이상까지 하면은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마 그 이하도 매각이 될 겁니다. 시세보다 시세 자체가 시세 반영률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너무 높여놓으면 예. 시세가 그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그때는 이건 시장 논리가 그건 어떻게 할 역행하는 거냐? 거다. 어떻게 할 예. 거냐? 차라리 뭐 이해는 정부가 되네요. 이제 뭐 사주라 그래서 사주면 오히려 낫겠죠. 예. 정부가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근데 그런 말도 좀 웃기고. 근데 실제로 이제 공시 가격이라는 것 자체는 전국적으로 공평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예. 실제 가격을 조사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파트는 실제 거래 사례가 많거든요. 네네. 단독주택은 그 블록이 한 개가 거래되는데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팔았다고 쳐봅시다. 예. 그래서 10억짜리가 13억에 팔리거든요. 예. 아들이 아버지한테 팔려는 좀 비싸게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30% 뛰었느냐? 근데 그 다음에 거래된 거는 10억짜리를 8억에 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50%가 떨어진 거예요. 거의. 네. 그럼 그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실제 이런 기술적 문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단독이나 연립 빌라 같은 경우에 버퍼를 많이 주는 게 이론적으로 필요한 거죠. 또. 이론적으로 예. 그래서 교수님 입장에서는 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절반 수준을 유지했고 선진국은 20%대를 유지하는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던 거다라는 예. 말씀. 예. 한 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실 것 같은데. 이건 형평에 안 맞는 오랜 관행이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평에 맞지 않았다. 그러면 이 가격 산정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고지적은 기술적으로 저는 가능합니까? 쉽지 않다라는 말씀도 동감하면서 또 반쪽의 얘기를 드리면은 이미 저희 대한민국 의료보험 기술이 전 세계에서 1등이지 않습니까? 전산 시스템에 대해서. 예, 이거 왜 예. 말씀드리냐면 예. 정부에 이미 국세청에서 과세자료고 양도세자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전산화가 됐습니다. 전산화가 그러니까 의지만 있다라면 1, 2년 안에 지금 뭐 토지 가격 비준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예, 뭐냐면 예. 그냥 대충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사가 우리나라에 한 3,000분이 계신데 그중에 한 2,000분을 동원해가지고 1년 내내 조사를 하거든요. 네. 물론 국토부도 개입을 해요. 지시를 하고. 근데 거기서 이제 전산 자료가 딱 그대로만 있고 다음은 그냥 수기 형태로 갑니다. 예. 공무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뭐 어떤 나라를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유럽의 무슨 나라는 그걸 한 3, 4년 동안 연구를 해가지고 전산 시스템을 다 갖춰놨어요. 예를 들면 이 지역, 용도 지역 지구별로 다 다를 거고 예. 주택별로 다르지만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세분화돼서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땅이라 그러면은 평지가 있고 예. 저지가 있고 고지가 있고 그 경사도를 볼 때 왕경사가 있고 국경사가 있고 그 뭐 정도로 이런 것들을 세분하게 다 돼 있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도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토지가격 기준표는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그걸 기준으로 해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나눴던 표준, 표준지 공시지가라는 표준주택가격을 뽑습니다. 집도 정방형이 있고 뭐 사다리형이 있고 또 사다리꼴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가격별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상적인 가격이 1이라고 하면 좀 삐뚤어진 집은 0.8, 그 집은 또 더 삐뚤어지면 0.7. 그걸 어느 정도 좀 기준이 다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하나하나의 필지로 넘어가거나 하나하나의 주택으로 넘어갈 때 공동주택은 실거래가 어떤 사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출하는 게 쉬운데 반면에 지금 말씀 나누고 있는 집가라든지 단독주택은 거래량도 적고 어떤 형태가 너무 다양하다 보니 그럼 이것을 갖다 한 2, 3년 동안 대한민국의 IT 강국인데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예요. 근데 그것을 학자들의 논문들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빨리 전환하면 이런 공시지가의 현실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방안으로 모델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정부가 하고 있는 어떤 이런 립 서비스나 이런 어떤 수동적인 형태의 어떤 액션보다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어떤 앞으로의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면서 당분간은 여력이 안 돼서 이렇게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는 형태를 취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논란이 시끄럽고 이렇지는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정부의 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라면 뭐 덴마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회장님은 고무줄 공시가격이냐라는 이 논란 자체는 정부가 맘만 먹고 시간만 흐르면 얼마든지 정교하게 가격 매기는 거 우리는 가능하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김규정 의원님, NH투자증권에서 보고 계시니까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은 좀 혼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이의 신청률이 80%가 늘었다고 그러고요. 그중에 43%가 깎아달라면 또 깎아줬다며요. 이의 신청하면. 그 얘기는 능력은 있는데 이게 매기는 게 여전히 정교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조세 저항 때문에 좀 와서 항의하고 막 이러면은 좀 실제로 좀 깎아주는 건가요? 근데 실제로 뭐 항의를 한다고 다 쉽게 깎아주는 건 아닙니다. 조사 방식 원칙이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하는 이 내용이 신고되는 게 아니라면 다 이제 기각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 근데 이 신청 통계만 놓고 보면 늘기는 엄청 늘었더군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중에 조금 다른 맥락으로 이 감정평가를 통해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 산정된 결과 자체가 잘 맞지 않는다, 형평이 맞지 않는다, 아니면 잘 조사되지 않는다 이런 시장의 뭐 이의 제기나 논란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있기는 있군요. 네, 그 상황도 오늘 다루는 주제하고는 다른 맥락으로 굉장히 좀 한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기술적으로든 어떤 방식으로든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의 숙제군요. 네, 오늘 논의하고 있는 걸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런 문제는 잠깐 제쳐두고라도 실제로 이번 조사된 이제 결과의 수치 자체가 전국적으로 9%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17%나 되니까 이 직전 한 5개년도 1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급등을 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저임금도 2년에 30% 올렸는데요. 일부 대상 그리고 일정 가격 이상에 대해서만 형평성 원칙으로 좀 더 많이 올렸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저는 사실 근원적으로 계속 이게 생각보다 좀 한꺼번에 연간 상승률로는 굉장히 좀 과도하고 공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역이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덜 반영됐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올린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징벌적이라는 것을 좀 지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렇게 올려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53%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하면 공동주택은 지금 평균적으로 68% 정도로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한동안은 계속해서 공시가격이 좀 급격히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해서 다들 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급격하게 오르게 되면 본인들이 받고 있는 세금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복지나 뭐 이런 부분에서도 계속 영향을 받게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김규정 의원님이 과도하다, 공격적이다, 징벌적 측면은 있다라는 인상은 지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목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감하실지 여기로 좀 가보죠. 김현미 장관은 세금 더 거두려고 하는 거 아니다라고 한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부동산 잡으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라는 거. 정확한 조세 형평을 위한 거지 부동산 잡기 위한 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대목으로 결국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두 번째 주제.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이 오릅니다.
정부는 세금 더 걷으려고 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 대목 토론 좀 해보죠. 심 교수님. 정부에서는 계속 세금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은 늘어나고 있고, 예. 그래서 세금을 늘리는 것을 부담을 많이 시키게 특정 계층, 특정 지역에 세금을 늘리는 것을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거 하는 목적이 이제 공평하게 하겠다는 최근에 나온 얘기고, 네. 작년, 재작년에 계속 나왔던 얘기는 보유세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집값을 잡겠다 이런 예, 얘기를 예.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는 저는 다른 논의라고 보거든요. 예. 공시가격 형평성이라는 명분을 들고 나와서 작년, 재작년에 계속했던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 예. 더 이렇게 옥죄고 다주택자는 이제 거의 2배, 3배를 내라. 그래 집을 내놔라. 이런 그렇게 알겠습니다. 지난 한 2, 3년간의 맥락을 보면 그렇거든요. 자, 심 교수님 말씀을 제가 좀 조금 더 직설적으로 정리해서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좀 해보면 공시가격 형평성 문제, 뭐 형평 문제 몇 퍼센트 이거는 다 논외로 치고 예. 궁극적인 목표는 세금이다. 세금도 일반 국민들 대다수가 목표가 아니고 다주택자 초고가 주택을 예. 갖고 있는 이른바 부동산 부자들을 타겟팅한 징벌적 과세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려 하는 것이 목표다. 장관 취임 때부터 그 얘기에서 일관되게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는. 예. 근데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효과 있을까요? 지금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서는 효과를 뭐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 지금 보유세 인상에 대한 효과는요. 네.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일시적 효과가 있다고. 일시적 효과라는 거는 하면? 이제 장래 수입 감소분을 감안해서 일시적으로 가격 조정이 일어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따로 움직입니다. 근데 보유세 인상을 보게 되면 보유세가 그렇게 높은 미국의 도시들도 예. 폭등한 적이 있고요. 예. 보유세가 그렇게 낮은 저 독일 같은 경우에도 최근 한 5년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굉장히 안정됐습니다. 예. 보유세 자체가 올라가면은 각 시장이 안정된다는 증거는 학술적으로 찾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 몇몇 분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보유세 인상하면은 당장은 효과가 없지만 나중에 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근거도 좀 잘 모르겠는데 학술적으로는 정반대군요. 네. 당장은 효과가 나올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아니더라. 그거는 경제학 교과서라든가 교과서에 그냥 그렇게 나옵니다. 아, 그리고 그래요? 그다음에 이제 실증 연구들도 그걸 상당히 많이 뒷받침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과연 주택 가격 안정을 위한 목적이냐? 예. 그게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주택자들 특히 이제 강남권에 한 채를 갖고 있고 서울에 다른 채를 갖고 있다. 세 주택까지 되면은 세금 부담이 수천만 원까지 드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세금 부담 못하면 이제 던지죠. 던져라. 내놔야죠. 예. 던지면은 이제 뭐 그 받아서 좋아지겠다라고 하는데 그런 연구 결과들이 나온 게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 대목에서 제가 반론 질문. 청와대 김수현 수석이 분명히 말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했던 2017년 5월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리는 게 우리의 목표다. 오른 만큼 반납하도록 만들겠다. 그건 뭐 보통의 선진국 정책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목표를 하나 제시한 건데 예. 지금 이제 대도시 집값을 그런 식으로 뭐 라인을 정해놓고 그것도 김수현 수석이 직접 말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네. 근데 그 2017년 특정 달의 가격으로 가길 바란다. 그럼 강남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면 맞는 거냐? 아니면 서울 전체 평균이 그렇게 떨어지면 맞는 거냐? 이 아니면 논란도 전국 있고. 전체가 전국 전체가 떨어지면 맞는 거냐? 굉장히 모호한 발언이에요, 그게. 아니 그러나 그래,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상대적 빈 공간과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했던 강남 집값이 그렇게 떨어지기를 바라겠죠. 예. 정부가 저 지방에 있는 그렇죠. 그거 집값 떨어뜨리려고 좀 이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정상적인 정책이냐죠. 수요 공급에 따라서 특정한 것들은 좋아하기 마련이고 네. 예를 들어서 강북에 새 아파트가 들어서서 가격이 한 20% 30% 올랐다고 봅시다. 예. 그럼 이제 2, 3년 전 가격으로 이게 30% 떨어져야 정상입니까? 아니 그런 그것도 아니잖아요.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onn나가는 대학원생 같이 교수님한테 onn나가는 것 같아 죄송하긴 합니다만은 예.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 그 반론은 예. 강남 집값이 막 1년 사이에 몇 억씩 뛰고 저렇게 하는 게 그거 자체가 정상 아니죠? 비정상 그 자체였지 그 않습니까? 비정상은 또 몇 년 지나면 가격 조정을 받고 다시 또 올라갑니다. 지금 선진국 대도시들이 다 그런 상황이에요. 예. 약간 많이 올랐다가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가고 조정받았다가 또 올라가고 그게 지금까지 한 100년
또는 300년간 보여준 모습입니다. 네. 근데 특정 시점으로 그걸 역행시키겠다. 그런 것들은 굉장히 어렵고요. 가능한 네. 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실질 물가 상승, 실질 가격 상승률로 볼 때는 네. 몇 년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것이 가능은 합니다. 네. 물가 상승률을 차감해서 그걸 봤을 때 서울시 집값이 지난 31년간 보게 되면은 딱 물가 상승률만큼 올랐어요. 예, 예. 그걸 봤을 때는 이제 그런 말들이 성립하지만은 네.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경제 성장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몇 년 집값이 뭐 정당한 가격이다에 대한 근거는 예. 굉장히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 좀 정리를 해서 좀 따져보죠. 전문가들과 함께. 공시가격이 올라서 보유세가 좀 급격히 올라서 두 자릿수 이상 올라가면서 부담을 느끼는 계층은 1.7%에 불과하다. 상위의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단독주택으로 따지면 최소한 15억 이상의 집을 갖고 있는 분들만 체감할 뿐이지 나머지는 다 그냥 몇만 원, 몇십만 원 오르는 수준이다. 요 주장 자체는, 요 설명 자체는 사실관계는 맞죠. 예. 그러면 정부의 타겟이 되고 있는 1.7%의 부동산 부자들이 그 부담 때문에 시장에다가 갖고 있는 매물을 던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크지 않다고 봅니다. 크지 않다고 보신다. 아, 요 대목에서 갈리는군요. 한번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수많은 정치인하고 수많은 고위 공무원이 한 5월 달쯤 되면 재산 공개를 할 겁니다. 예. 그때 작년하고 지금하고 다주택자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네. 어느 정도 수준인가를 한번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공직자들, 정치인들은 집 내놓을 가능성도 좀 있는데 왜냐하면 안 내놓으면은 보장이 안 될 텐데. 근데 작년에 그래도 그렇게까지 했지 않습니까? 재작년에. 예. 그렇게 하고 나서 내놓은 사람이 몇 명 됩니까? 그것도 편법으로 그래요. 이상하게 내놓은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한 회장님 의견도 좀 여쭤봐야 되겠네요. 네네. 자, 공시가격 얘기는 이제 지나간 주제니까 그건 뭐 예, 예. 형평에 맞다 틀리다는 이제 빼고 그래서 올라가는 세금 이건 조세 형평이지 부동산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 주장 그대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십니까? 아, 전혀 아니죠. 제가 볼 때. 이번 정부가 그러면 세금을 통해서 부동산 억제 정책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면에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행간의 뜻은 그거다. 예, 예. 오케이, 이건 맞다 틀리다는 그러면 우리가 논의할 대상이 아닌 거고 효과 있을까요? 심리적인 효과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 특히 핵심적으로 우리가 보여드릴 게 이제 언론상이나 나오진 않았지만요. 예. 제가 한 가지 부분을 좀 짚어드릴 텐데 우리 1,600만 정도가 2010년도 기준으로 주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1,600만 호가 있는데 예. 지금 한 1,700만 호까지 됐을 거예요. 그게 한 2, 3년 1,700만 호. 지났으니까. 예. 1,700만 호 중에 850만 정도가 1가구 1주택자 주택이고요. 나머지 한 700만 호가 남아 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네. 대한민국에 있는 아파트, 집, 뭐 주택, 연립, 빌라 예, 예. 다 통틀어서 네. 절반 정도는 1주택, 1가구 1주택이에요. 예, 맞습니다. 예. 한 사람이 예. 한 채만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보급률 한 50 몇 프로가 거주자고 되니까 보유 비율은 한 50, 한 6, 7%. 네, 56, 7%까지 예, 뭐 되고 절반 예. 정도라고 쳤을 때, 자 그러니까 어찌 됐든 그냥 어바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한, 이해됩니다. 한 700만 정도가 남지 않습니까? 예. 주택이 그럼 예. 700만에서 법인이나 이런 데가 소유한 것들은 한 1, 200만 돼요.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연초에 이번 정부가 계속 그 얘기했던 다주택자들에 대한 예. 대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러면 한 5, 600만 정도가 남는데 다주택자들 중에 1가구 2주택자가 지금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 역으로 말씀드리면 예. 200만 개의 집이 그냥 투자 형태로 물론 그중에 예. 뭐 상속이나 앞으로 뭐 부모님 모시거나 결혼을 위해서 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2, 3년 동안 유행했던 그 갭 투자 다 기억나실 겁니다. 예, 예. 그것을 통해 가지고 갑자기 급격하게 들었어요. 한 100만 호가 예, 들었어요. 예, 그럼 예. 그 물량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통용될 물건들이 예. 투자 투기 형태의 어떤 모습으로 이제 변질된 예, 것이죠. 예. 정부의 어떤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대출 정책과 전세자금 네. 대출로 갭 투자가 가능한 환경이 됐잖아요. 네. 자, 그것이 우리 부동산 급등을 일으키는 어떤 베이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정부에서는 이것을 잡겠다고 했었고 예. 지금 여기서 던진 내용을 보면은 집값 떨어진 걸 잡겠다라고 김주현 수석은 얘기하고 예. 김현미 장관 다른 소리 하고 예. 그 얘기 뭐냐면 좀 팀워크를 맞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팀워크가 잘 맞는 것 같은데 뭐 우리 저 교수님이나 저나 다 아까 의도된 다른 소리다. 네, 그런 것 같아요. 조율을 거친. 전략을 많이 짜신 것 예, 같은데 예. 결론은 그 200만 원 갖고 있는 1가구 2주택자들 입장 우리가 보면 알죠. 제가 만약에 예. 두 개를 갖고 있는데 한 2천 뭐 3천 들여서 2, 3억짜리 아파트를 갭 투자를 했어요. 예. 지금 역전세나 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아하. 팔게 되는 상황이 오면 매물이 나오게 되겠죠. 네. 아니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하라고 정부가 시그널을 계속 1년 동안 주었지 않습니까? 네. 그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임대주택은 5% 이상
인상을 못 하니까 전세 가격을 그것이 시장을 안정시키는 요소를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으려고 던지는 거를 대충 안 던지고 깊게 연구한 흔적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일가구 이주택자들이 어떻게 되는가가 시장에 좀 큰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의 200만 채가 주택과 아파트와 빌라와 연립 통틀어서 200만 채가 부동산을 불안하게 만드는 이른바 투자적 요소. 뭐 투자인지 투기인지는 뭐 손혜원 의원도 잘 헷갈리니까 저희도 그거는 투자 투기는 빼시자고요. 뭐 목포가 투자인지 투기인지 뭐 알 바 아닌 거고. 자, 200만 호가 여기서 이 질문. 인당입니까? 세대별입니까? 좀 인당입니다. 지금 200만 호가 한 사람이 한 채 이상을 갖고 있는 400만 호가 일가구 이주택자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만 개 유유라고 그랬잖아요. 유동적인 물건이 있는 거죠. 자, 좋습니다. 다시 그 질문으로 돌아가면 공시지가를 이렇게 현실화 반영률을 높이고 세금이 현실적으로 늘어나고 하면 문제의 200만 호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은 전 많이 봅니다. 많다고 본다. 결국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정책일 것이다. 좋습니다. 표면화된 건 아니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작동할 것 같아요. 방송을 보시는 다주택자 중에는 내가 갖고 있었던 투자해놨던 한 채 팔어 말어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그 대상일 것 같은데 김규정 의원님 시장에서 실제로 이런 이 매물로 이렇게 정황은 보이나요? 아직 뭐 구체적인 움직임은 많이 포착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이제 6월 기준으로 보유세 부과가 되잖아요. 그 전후로 해서 세금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나시는 뭐 초고가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나 다주택자 분들은 종전보다는 처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것 같고 물건이 좀 나올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시장에 뭔가 영향을 줄 만한 매물이 쏟아져 나올 거냐라고 물어보시는 거라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고대모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매물이 나오는데 가격 하락의 그 요인이 될 거냐 안 될 거냐를 모르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매물이 많이 나오면 무조건 가격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거죠. 종전보다 조금 늘어날 것 같기는 하지만 뭐 급격한 가격 하락이나 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만큼 매물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급격한 조정을 받게 되는 뭐 시장에서 상품성이 좋다고 평가되는 특정 지역들 그리고 이제 반영률이 높아지면서 한꺼번에 많이 오르게 된 그런 초고가 주택들은 사실은 시장에서 그렇게 자주 거래 회전이 되는 물건들도 아니고 리그가 다르니까. 그리고 뭐 20억, 30억씩 하기 때문에 어차피 일반 소비자들이 사고 팔고 하는 물건이 아니다는 말씀. 기본적으로 개인당 이제 보유 기간이 좀 긴 그런 고가 주택류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른 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주택들은 아무래도 뭐 쉽게 사고 팔고 자주 사고 팔고 이런 물건들은 아니기 때문에 당장 뭐 이 보유세 부과 기간에 이 영향만으로 이렇게 막 많이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계산을 해보면 사실 정부가 말한 것도 사실인 게 늘어나는 당장 뭐 올해의 보유세 부담분이 그렇게 부담하지 못할 정도로 급등하지 않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실제 물건이 막 그렇게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긴 뭐 한남동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 재벌 회장님 집 저도 그 앞에 지나는 가봤습니다만은 그거 뭐 저 그냥 주락해도 그거 어떻게 이거 좀 싸게 사락해도 뭐 사겠습니까? 아마 그런 주택을 파실 때 양도세가 훨씬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또 그 회장님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보유세 더 늘어난다고 그 집값 집 내놓으시겠어요? 신경 쓰지도 않겠죠. 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택도 주택이지만 이제 곧 4월 달에 아파트 공시 가격도 오른다며요. 얼마가 오를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는 이미 상당히 시세하고 접근해 있다며요. 접근해 있죠. 얼마 정도까지 돼 있습니까? 지금 거의 뭐 70%에 육박하는 숫자까지 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 더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더 올리기는 힘들 거예요. 더 올리긴 힘들 더 올리긴 것이다. 힘든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작년에 한참 많이 올랐던 데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남하고 마용성, 뭐 마포, 용산, 성동 이렇게 했는데 그걸 마용성이라 그래요? 그 지역이 이제 거의 폭동하는 게 아니냐.
작년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 지역들이. 그럼 그 지역에 올라가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좀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세금 자체가 굉장히 올라가게 되고 거기 있는 사람이 만약 2주택자, 3주택자였을 경우에는 세금 부담이 거의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슨 연예인 이름인 줄 알았습니다. 마용성 씨라고 있는 줄 알았네. 마용성. 그럼 마포, 용산, 성동 사시는 분들은 실제로 세금 폭탄 아닌가 전전긍긍 하시겠네요? 하시겠죠. 특히 이제 자기 한 집밖에 없다. 그럼 정부에서 한 집에 대해서는 좀 오랜 기간 보유하고 이런 뭐 혜택을 주고 있는데 3주택자다 이러면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회사 근무하고 나서 은퇴할 무렵에 그 주택을 하나 분양을 받았고 단독주택 하나 뭐 다세대 주택 하나 있다면 3주택자가 되거든요. 뭐 중견 그룹 이상에서 이몬급 이상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스토리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됐는데 장기 보유 공제 65세도 안 되고 그러면 거의 세금 폭탄을 뭐 한 몸으로 다 받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고생해서 단지 주택 투자를 했다는 이유로 그렇게 치부를 받아서 세상에서 이렇게 막 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한 정당성도 의문이 있고 물론 갭 투자 많이 했다면 갭 투자를 다 잡아서 이제 뭐 세금을 많이 먹여야겠지만은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서 다 피해를 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집을 가진 사람은 다 나쁘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많고 특히 이제 이런 식으로 다주택자를 옥죄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우리나라 임대주택의 한 85% 이상은 다주택자가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민간이 부담하고 있다는 얘기가 그 얘기죠. 공공이 공급하는 거는 뭐 10% 조금 더 돼요. 근데 세계적으로도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고 영미계 국가들은 다 그렇고 뭐 북미계 국가, 북유럽 국가가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한테 유럽에서 한번 정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한번 잡아보자. 잡아보니까 이 사람이 주택 투자를 안 하기 시작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임대주택 가격이 더 올라갔어요. 임대료 폭등으로 연결됐는데 그건 뭐 교과서에도 널리 나오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례가 다주택자를 뭐 소홀히 해서 피해를 보는 계층을 나눈다는 문제가 있지만은 이게 몇 년 지나지 않으면 임대주택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되고 투자가 줄어들면 임대료가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가진 사람이 더 가지게 되고 서민들은 더 어려워지는 양극화 심화로 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극화를 잡기 위한 정책이 그래서 선진국들은 다주택자를 계속 껴안고 어떻게 하면 다주택자를 더 껴안고 가느냐의 정책을 개발합니다. 공공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악순환의 사이클은 심 교수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논문을 통해서 학술적으로 그리고 이번에 김수현 정책수석이 쓴 책에도 나옵니다. 그 그렇군요. 그러면 한 회장님, 김 의원님도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매물로 내놓지를 않고 그 매물을 그냥 오히려 그냥 끌어안고 올라간 세금만큼을 임대료나 전세가로 전가시킬 가능성은 정부가 가장 피하고자 하는 시나리오가 나올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정부는 이거만큼은 좀 피하고 싶어 할 텐데. 1차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뭐 처분하시게 될 경우에는 기존의 뭐 임대사업자 등록이라든가 이런 뭐 혜택이나 시스템 안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중도의 뭐 의무기간을 포기하는 거에 대한 징벌이라든가 뭐 복잡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제일 손쉬운 방법이 늘어나는 현금 세금만큼 뭔가 월세를 더 받는다든가 뭐 보증금을 올린다든가 이런 방식이 제일 손쉽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런 영향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는 임대 사업자라면 뭐 정부의 뭐 월세 인상률 제한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조금 관리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또 절대 다수의 민간 임대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정부가 당장 어떻게 통제를 하기엔 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실제로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을 만약에 정부가 제도적으로 좀 더 폭넓게 통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저희가 갖춰져 있다면 그때는 뭔가 다른 고민을 하다가 처분을 선택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우려하시는 것처럼 이제 임대료의 인상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저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 대목은 제가 질문이 틀렸습니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오히려 현상은 시장은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한 회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200만 호 정도의 투자가 됐든 투기가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휴 다주택이 우리 시장에 있는데 요거를 잡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이 정교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200만 호를 갖고 있는 다주택자들 힘드세요? 세금 더 내는 게 힘드세요? 파세요. 이런 시그널인데 다주택자들은 오히려 그거를 안 팔어 버텨 대신 올려
자, 야,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죠 지금. 왜 못 파냐면 못 파는 거예요? 예, 정부가 한 가지 실수하고 있는 게 있는데 팔 수 있는 길을 다 막아놨어요. 이분들이. 퇴로를 막았다는 말이 그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갭 투자분들이 지금 일가구 이주택자들이 하면 양도세를 50% 물는데 뭐 차포 뛰고 나면 적자죠. 제가 볼 때. 지금 갭 투자라는 건 투자 자본이 적기 때문에. 근데 그 정부에서 이 부분을 갖다가 알고 있을 텐데 왜 이걸 가는지는 지금도 저는 좀 의문이 가는데 알면서 일부러 방치하는 것인지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이번 입주 물량도 다 계산한 것 같아요. 올해, 내년, 후년까지. 그리고 이제 주택 가격의 어떤 근원지는 강남 지역인데 강남 지역에 송파구하고 강동 지역이 물량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1, 2년 뒤에는 또 개포 지역이 또 강남구 개포 지역이 물건이 많이 나와요. 물량이. 이런 걸 다 감안하고 지금 전략을 충분히 짰다라고 미루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래서 지금 교수님하고 이제 우리 김규현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내용이 사실 원론적으로 맞습니다. 임대료 급등의 전가 요소가 충분히 있어요. 고민해야 되는데 정부는 아마도 그것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걸 지금 가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만약에 이 다주택자 말씀드린 유휴 물건들이 나오면서 급격한 그 경착륙보다는 조금 시장 안정 정책을 가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데 이분들이 갈 퇴로를 지금 안 줬거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 프레임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다주택자는 나쁘다. 초반에 그러지 않았어요. 다주택자는 나쁘다. 고가 다 나쁘다 쪽으로 몰았어요. 아니, 나쁘다고는 아니죠. 탐욕스럽다 그랬죠. 뭐 비슷하잖아요. 이건 정부가 약간 프레임을 이분법적으로 가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자꾸 이분법적으로 국민들이 좀 갈라서는 모습이 보긴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소통을 다시 해야 되는데 풀어주는 부분을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예를 들어 세금을 이거 공시가격이 올리더라도 정부에서 세금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공시가격이 만약에 올랐다 할지라도 세율을 낮추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방에 끝나는 문제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어떤 액션들을 보면 시장에 자꾸 압박을 주는 형태 이거를 좀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시청자분들이 잘 정부의 어떤 이면을 잘 판단하시는 게 조금은 자산관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봅니다. 요런 가운데 좀 의외로 청와대와 국토부는 일관성 있게 이 문제를 지금 하고 나가는데 그 뉴스 들으셨죠? 금융위원장이 깡통 전세 걱정해야 된다. 갭 투자해서 집값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경착륙 폭탄 걱정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휙 하고 지나갔지만 시장에서 보면은 끔찍한 얘기 아닙니까? 만약 생겨나면 굉장히 끔찍한 문제인데. 근데 다른 분들도 아니고 금융위원장이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이제 몇몇 지역은 그럴 우려가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갭 투자자가 뭐 많은 것처럼 아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갭 투자는 굉장히 적습니다. 1가구 2주택자들은 대부분 갭 투자자가 아니고 한 3주택, 4주택 한 사람이 또 많은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 숫자가 굉장히 적다. 전체의 한 5% 미만, 3% 미만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깡통 전세가 나와서 그 사람이 피해 입는 거에 대해서는 국가에서는 큰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왜요? 그 대신 문제는 세입자, 그 사람이 사업하다 파산한 거고 파산에 따라서 정산이 되는 문제, 정산이 빨리 될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세입자들이 피해 보는 것들을 깡통 전세에 따라서 그걸 선제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그런 대책을 준비했느냐. 그리고 지금 이제 집값이 이제 조정을 좀 받기 시작할 겁니다. 정부 정책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제일 큰 건 이제 거시 경제하고 경제 불안 때문에 조정받을 거예요. 시장 자체가 부동산 침체기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3년 이렇게 그럴 때가 됐다. 그렇죠. 자연스럽게 할 텐데 지금 하락기에 이렇게 하고 있고 작년부터 정부가 계속적으로 하는 게 뭐 예산 확대, 조기 집행,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데 여기를 계속 이렇게 죽이면은 다른 쪽이 살아나겠느냐 뭐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하게 부동산 경기가 죽어서 이제 깡통 전세 이거는 아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담보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금융 전체의 가계 부채 불안발 뭐 위기가 온다는 것들은 그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낮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위기가 됐던 것들은 뭐 LTV 비율이 한 100%, 120% 되는 나라들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지만은 우리는 이제 오르는 지역은 40%로 관리되기 때문에 그거 우려하는 것들은 좀 과한 게 아니냐. 지역별로 마이크로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도 역설적으로 오히려 잡으려고 했던 강남은 LTV, DTI, SDR까지 해서 이 관리가 잘 되기 때문에 강남 아파트는 깡통될 가능성이 없고 오히려 취약 지역으로 갈수록 그게 위험하다. 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시장에서 느끼십니까, 김 의원님?
일단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뭐 이렇게 계속적인 깡통주택 발생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은데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뭐 한꺼번에 입주하는 대단지가 나오는 시점이라든지 그런 주택이 좀 몰려 있는 특정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일시적으로 좀 싼 전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서 세입자가 들고 날 때 아무래도 뭐 적정한 전세 시세가 형성되지 않으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서 몇 달씩 걸린다든지 이사 나가야 되는데 뭐 전세권 설정해놓고 돈은 못 받고 먼저 나간다든지 뭐 이런 문제들이 실제 생길 수는 있어서 그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사실 개인들이 뭐 보증보험 가입이나 이런 걸로 해결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약간은 있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처럼 좀 교육 인프라나 이런 게 잘 갖춰진 지역에서는 일정 수준 이하로 전세 가격이 급락하면서 수요가 사라질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그런 위험이 이렇게 크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디라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이제 파급 효과가 너무 크니까 그냥 부동산 취약 지역이라고만 얘기를 하자고요. 이제 상대적으로 뭐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곳들은 이미 좀 깡통 전세 사례들이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고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또 주택 부동산 경기가 계속 좀 하향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지역들은 거래도 잘 되지 않고 집값도 좀 더 많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위험이 좀 증폭될 가능성들이 있는 것이죠. 또 전문가들은 또 그 대목을 또 걱정하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한 회장님, 뭐 이제 시간이 저희가 다 돼서 시간이 1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하나만 좀 지적을 해주신다면 정부가 이제 부동산 정책, 조세 정책 뭐 이런 행간의 뜻 다 우리가 얘기했으니까 자, 요거가 좀 부족한 것 같다. 요 대목 하나 좀 부족하다. 요런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 해온 건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다주택자나 갭투자자 하신 분들이 본인의 의도보다는 정부가 하라는 대로 열심히 하신 분들이에요. 엄밀히 보면 정부에서 풀어줘서 투자를 했고 했을 뿐인데 집사랑해서 산 거고. 네,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퇴로를 열어주고 시장 정상화를 진정으로 원한다라면 그분들을 좀 적대시하지 말고 좀 안는 포용 정책으로 하면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안는 마음으로 하면 그런 정책으로 좀 일관성은 유지할 그런 정책으로 좀 변환을 했으면 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동시에 좀 나가실 분들을 좀 시장에서 퇴로를 좀 열어주는 좀 세밀함도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 이렇게 좀 이해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저 부동산 공시가격 관심들 많으셨을 텐데 4월달에 또 아파트 공시가격도 올라갑니다. 그 전후에서 다시 한번 자리 마련해서 전문가 여러분들 얘기 듣도록 하죠. 말씀드리는 이 순간에 경사노위에 민주노총이 들어오기로 결정됐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 해서 속보 전해드리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계원 교수님, 한문도 회장님, 김규정 연구위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국회가 여전히 마비입니다.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 임명에 반발하고 있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이에 반발해서 대규모 규탄 집회와 농성하면서 릴레이 단식 때문에 또 망신당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국회 상황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대정부 규탄 집회를 연 한국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 또 손혜원 의원 사퇴 등에서 정부 여당이 이중잣대를 보였다며 특검을 요구하고 조혜주 선관위원 임명 철회도 주장했습니다. 내일 출마 선언을 할 황교안 전 총리를 비롯해 당권 주자들도 선명성 경쟁하듯 강성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 좌파의 악정을 끝내야 됩니다. 실패한 대통령 문재인은 물러가라! 민주당은 냉랭합니다. 민생 현안을 외면한 막장 투쟁이라며 국민 조롱을 받을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가짜 단식 투쟁과 명분 없는 장애 투쟁의 막장 드라마는 최저의 시청률로 마감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치 정국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선거제 개혁이 제1과제인 바른미래, 민주평화, 정의, 소수 야 3당이 짝퉁 단식을 멈춰라, 선거제 개혁 논의 피하려는 꼼수 패싱이라며 한국당 국회 거부에 더 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을 쌓으며 싸움을 거는 한국당과 민주당의 일축이 한 달 넘게 반복되는 상황.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합의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이슈 따라잡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본질과 상관없이 먼저 시작했던 단식 얘기부터 좀 하고 좀 갈게요. 예. 자유한국당은 이래서 웰빙 정당 못 벗어난다라고 망신당했어요. 그렇습니다. 5시간 30분 이제 농성에서 저 단식자는 뺐다며요? 뺐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근데 왜 애초에 이걸 단식이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걸 단식이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5시간 30분 밥 밥을 안 먹고 먹는 와서 5시간 30분만 30분 채우고 있다가 나와서 또 또 다음 밥 밥 먹으면 먹으면 되는 그게 무슨 거잖아요. 단식이에요? 요즘 보통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식이라는 게 국회에서 단식이라는 거 안 예. 했으면 좋기는 하겠는데 예. 단식이라고 하면 뭔가 좀 비장하고 뭐 좀 그런 의미가 많죠. 이래야 되는데. 사실은. 네, 맞아요. 그래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 단식이라고 단식이네, 얘기하기는 뭐. 좀 어렵잖아요. 5시간 요즘 일반인들 다 5시간 30분 이상씩 밥 안 먹는 시간 많습니다. 금식도 아니고. 예. 네, 그러니까 아침 먹고 점심까지 점심에서 저녁까지 보통 한 대여섯 시간 2시간 되는데. 다 되죠. 또 일이 많다 보면 늦게 밥을 먹게 되잖아요. 또 아침을 건너뛰고 점심 먹는 경우도 있고 이러니까 5시간 30분을 단식이라고 얘기하기는 예. 간헐적 단식이나 무슨 그 웰빙 단식이나 이런 비판을 받기에 그렇죠. 충분한 내용이죠. 그 논리로 따지면 저희도 지금 단식 중인 거죠. 그렇죠. 아침 저도 안 먹고 왔는데 예. 단식 중인 거죠. 단식. 점심 먹으면 아유, 이제 큰일 5시간 날 30분 넘어가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뭔가를 주장을 하면서도 저렇게 욕을 먹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이거는 이제 뭐 본질과는 상관없는 문제고 지금 예. 화면에도 보고 계시지만 저기 왜 저렇게 반발을 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이. 조혜주라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조혜주라는 분은 원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쭉 일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 예. 뭐 아주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예.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은 지난 대선 때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를 했냐 안 했냐 공명선거 특보라는 예, 직책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가 논란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청문회를 안 열었어요. 그러니까 청문회를 안 연 거는 일단 이거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열지 않았습니다. 두 네, 번을. 그러니까 네.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이분 인사청문회 해주세요라고 요청을 했는데 한 번 기다렸는데 안 열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두 번째 요청을 했어요. 예. 그런데 또 안 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임명을 했는데 이제 자유한국당 뭐라고 비판하냐면 청문회를 거치지도 않고 임명한 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두 번째는 선거 캠프에서 공명선거 특보라고 일을 했던 사람을 네. 선거 관리하는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느냐라고 예. 논란이 지금 일고 있고 이 두 가지 논란이 일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예. 자, 절차적 시비 빼고 예. 국민 입장에서 본질적 시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한번 좀 가려보시자고요. 예. 첫째, 조혜주라는 인물이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몸을 담고 일을 했다면 예. 중앙선거위원 상임위원이라는 자리는 다음 총선을 관리해야 될 자리잖아요. 그렇죠. 예.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거는 상식이고 원칙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근데 캠프 출신을 갖다 앉힌다라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예. 여기까지는 이견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견은 없어요. 만약에 캠프 출신을 갖다 중앙선거위원회에다 심었다면 대통령이 임명을 했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데는 국민들이 큰 이견은 없겠죠. 그렇죠. 거기엔 이견이 없죠. 자, 그러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좋습니다. 예, 그런데 예, 예. 저 조혜주라는 사람이 실제로 캠프에서 일을 했습니까? 그게 지금 애매해요. 기다 애매하다는 아니다가 아니라 애매해요? 애매하다는 표현을 왜 쓰냐면 예. 지금 민주당이나 민병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보 단장을 했거든요, 네. 당시에. 근데 특보 단장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조혜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을 본 적도 없고 특보로 임명한 기억도 적도 없다. 본인이 특보 단장이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기록도 없다. 입당한 기록도 없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으로 입당한 기록 그건 없는 것 같아요. 그건 예. 분명한 명확한데. 그러면 조혜주 저 선관위 상임위원이 캠프 출신이다라는 거는 가짜 뉴스였습니까? 그거는 근데 가짜 뉴스로 지금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고, 예.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은 뭐를 문제를 삼고 있냐면 백서가 나오잖아요. 대선 백서 끝나면 나오죠. 이 예, 끝나고 나면 백서 나와요. 백서에 조혜주 그분 상임위원 지금 되신 분, 예. 그분이 특보로 이름이 올라와 있었어요. 아, 백서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은 뭐라면 이게 착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인터넷에 올라온 백서에는 이름이 빠져 있고 네. 지금 이제 글로 나와 있는 책으로 나와 있는 백서에는 들어 있었는데 예. 민주당은 그게 어떤 착오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거지 원래 특보로 활동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 교수님이 그래서 애매하다 그러시는군요. 그러니까 애매한 표현을 이게 제가 쓴 기다 거예요. 아니다가 딱 안 나오네요. 예. 딱 정리를 좀 해보죠. 예, 예, 예. 대통령 캠프 출신이라고 지목된 분이 차기 총선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자리인 중앙선관위 상임위원회에 임명됐다면 예. 그거는 문제예요. 뭐 문제가 될 수 그렇죠. 있어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청와대와 민주당의 주장은 이 사람은 캠프 출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자유한국당은 뭔 소리냐? 백서에 백서에 이름이 있었다. 올라가 있는데 예.
요 대목에서 엇갈린다 이거죠? 엇갈린 거죠. 근데 백서를 이제 민주당에서는 감수를 안 받고서 발행을 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감수를 안 받고 발행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건 좀 이상하긴 한데. 좀 이상하긴 하죠. 예. 그러니까 백서를 예를 들어서 원일이라는 이름은 백서에 안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안 올라가죠. 캠프에 몸담은 적이 없으니까. 네, 그렇죠. 기웃거린 적이 맞습니다.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최진봉 백서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죠, 당연히. 근데 조혜주는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수였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래서 애매하다고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말하기가 진짜 애매한 애매하네요. 상황이 됐어요. 국민들 여론은 어때요? 지금 현재 국민들 여론은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백서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이 문제보다 어찌 보면 자유한국당의 지금 뭐 국회 보이콧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더 이제 맞아요. 그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이긴 한데 연관돼 있다 그랬다 보니까. 치고 그렇다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그렇죠. 게 말이 되냐 이건 그렇죠. 이제 별개 논쟁이에요. 예. 근데 그것과 연관이 되면서 이게 뭐 도리어 막 비판의 여론이 높다기보다는 양쪽이 다 팽팽하게 지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잘한 거 있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언론 입장에서는 기다 아니다가 딱 나와야 그렇죠. 이걸 누가 민주당이 잘하는 거다 한국당이 잘하는 거다 뭔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 평가가 가능한데 사실관계가 지금 애매하네요. 애매한 상황인 거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이거 청문회 열어서 좀 막 따져보면 안 되나? 그러니까 청문회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자유한국당이 왜 청문회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두 번이나 청와대에서 청문 보고서 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열어서 이 문제를 따졌어야죠. 불러가지고. 당신 진짜로 캠프에 그렇죠. 일한 적이 있느냐? 그렇죠. 왜 뭐 이게 아니면은 증거를 들이대면서 왜 거짓말한 이러면 되는데 그건 안 했어요. 두 번이나. 알았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청문회를 안 하는 바람에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라도 청문회 다시 하면 안 되나요? 지금은 임명을 해버렸잖아요 이미. 그러면 또 그것도 우습네요. 우습죠. 그리고 대통령이 임명하고 난 다음에 또 청문회 하는 것도 그건 우습잖아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이미 두 번이나 청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걸 다 거부해버려서 지금은 좀 명분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일이 이상하게 꼬였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가면 국회는 뭐 설 연휴까지 뭐 마비되겠네요.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문제대로 싸우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별개의 문제잖아요. 지금 현재 심석희 선수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스포츠계 성폭행, 성추행 문제 관련해서 법안도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임세윤 교수라고 아시잖아요. 그 이제 불행하게 살해당하신 분. 이분 같은 경우도 지금 그 관련해서 법을 만들려고 해요. 의사들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법들이 산적에 있는데 저렇게 국회를 보이콧하고 앉아가지고 2시간 30분씩 간헐적 단식을 하고 계시니까 국민들 볼 때는 이게 과연 또 빈손으로 국회 끝나는 거냐. 세비 받으면서 하는 일이 저희가 뭐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자유한국당도 내부적으로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제 차기 당대표를 뽑아야 될 아주 미묘한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하게 좀 반응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그 얘기 좀 해보죠.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공격이 많다는 얘기는 황교안 전 총리가 유력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힘이 세니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당대표 출마 자격이 있냐 없냐 가지고 또 시끄럽다는데 그건 뭔 얘기입니까? 그건 뭔 얘기냐면 이게 책임 당원이 돼야 돼요. 피선거권을 가지려면. 그건 뭐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근데 그게 책임 당원이 되려면요. 입당하고 당비를 3개월 이상 납부를 해야 돼요. 3개월. 근데 지금 입당한 지가 15일이에요. 1월 15일에 입당을 했어요. 그러네. 당비 자체야 뭐 10,000원씩만 내면 되니까. 되는데 그게 한꺼번에 3만 원을 낼 수는 3만 원 없잖아요. 내면 안 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내야 돼요. 3개월 동안. 그런데 3개월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지금. 심재철 의원이 5선이기 때문에 이 자격이나 이런 디테일한 거를 잘 알고 계신 거예요. 네, 그렇죠. 요거 저 책임 당원 3개월 안 내야 된다라는 요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의외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격 이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헌 당규에 맞지 않죠. 근데 방법은 있어요. 뭐예요? 방법은 비대위에서 통과를 시켜주면 돼요. 비대위에서 그런데 열애로. 열애로. 그런데 그러면 이제 논란이 첫째는 반대하는 사람 논란이 있을 거고. 근데 비대위원장 김병준 바로 위원장이 황교안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또 논란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 3만 원 때문에 황교안 전 총리를 꼭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얘기하시면 세 분을 얘기하긴 했어요. 황교안, 그다음에 홍준표, 오세훈 세 분 다 얘기했지만 그중에도 황교안 전 총리를 꼭 집어서 이분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랬는데. 근데 그걸 결정권은 비대위가 쥐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그래서 비대위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지금 찬반으로 부딪히고 있거든요. 친박은 해줘야 된다. 또 친박 아닌 분들이나 당권에 도전하는 분들은 하면 안 된다. 당헌 당규를 지켜야지. 법을 안 지키면서 어떻게 이거 선거를 하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비판이 일고 있는 상황이죠.
뭐 법대로 따지면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는 하기는 하는데 혹시 네. 당내에서 이거 좀 너무 유치하지 않냐 이런 목소리는 없을까요? 그런 목소리가 있어요. 근데 그 목소리가 봐도 친박들이 나오는 목소리라는 거지, 제 말은.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지지하고 그분을 어쨌든 당대표로 만들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도전하는 분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당장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각을 세우고 나오고 있어요. 아, 홍준표 전 대표도. 홍준표 전 대표는 당비 냈겠죠? 당비 당연히 냈겠죠. 나오겠다고 지금 작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황교안 전 총리 그 3만 원 좀 미리 좀 내놓을 그러니까 걸. 뭐 입당을 좀 늦게 한 게 문제인 거죠. 조금 너무 일찍 했으면 문제가 아니에요. 오세훈 전 시장도 2월 15일인가 10일이 돼야 이제 완성이 돼요. 3개월이. 그러니까 자격은 문제가 없어요. 29일, 27일 하니까. 이게 지금은 안 되는 거죠, 현재는. 정치판이라는 게 그래서 해본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사람이 다른 거죠. 이런 디테일한 데서 차이가 나는 맞습니다. 거예요. 이게. 맞아요. 자, 홍준표 대표 얘기 나온 김에 좀 해보죠. 뭐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뻐꾸기 얘기를 하는데. 뻐꾸기? 뻐꾸기가 어떻다고요? 아니, 둥지를 만들었는데 둥지 만든 데서 딴 사람이 와서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뻐꾸기는 둥지를 만드는 노력을 하지 않는데 그런 일이 세상에는 참 많이 일어난다. 뻔뻔해야 잘 사는 세상이 됐다. 그러니까 뻐꾸기는 본인이 둥지를 안 만든다는 거잖아요. 꼭 남이 만든 둥지에 가서 딱 알을 낳는 거죠. 그걸 이제 누구를 비유하겠습니까? 지금 뻔한 얘기 아니에요? 저 얘기를 들으면. 뻐꾸기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알겠네.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시청자 여러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누군지.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분 아니에요? 지금. 근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저런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는 당대표 출마하겠다는 얘기죠? 나오겠다는 거죠. 지금 시차적으로 보면요. 29일 날 황교안 전 총리 출마 선언 예정이고 30일 날 오세요. 홍준표 30일 날 오세요. 그렇죠. 30일 날 오세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로 계속 3명이 출마를 선언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자, 어찌 됐든 황교안 전 총리는 문제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출마하겠다는 얘기고. 그럼요. 출마하는 거죠. 홍준표 나오겠다는 얘기고. 나오겠다는 거고. 오세훈 뭐 무조건 나오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만약에 당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이래 보세요. 반발이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비대위가 고민이 많을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냐. 고민은 많은데 뭔가 시끌시끌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이 흥행몰이 자체는 뭐 성공적이라는 얘기도 있기는 그렇습니다. 있는데. 관심을 끄는 데는 일단 성공을 했죠. 근데 이쁘게 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좋은 일로. 논란으로 이렇게 끌게 돼서 그리고 지금 저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심판받겠다고 그랬어요. 나오면서. 심판은 이미 받은 거 아닙니까? 한 3번 정도? 그렇죠. 근데 또 심판을 또 받겠다고 하시니까 참 국민들 볼 때는 좀 그러게요. 답답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모든 판단은 뭐 국민들이 하시는 거니까 뭐 그렇게 전해드리기만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뭐 시간은 없지만 아이고 이분 얘기도 해야 되겠네. 구치소 독방에서 71번째 생일을 맞으신 분이 있대요. 그렇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죠. 생일이었습니다. 1월 26일생으로 돼 있어요. 48년 1월 26일생으로 돼 있어서 26일이 생일이셨는데 또 참 기자들도 좀 참 잔인하기는 해요. 뭐 드셨냐고 또 물어봤대요. 그러니까요. 미역국 대신 떡국을 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치소에서는 생일이라고 미역국 안 주는 모양이에요. 이게 형평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선별적으로 뭘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꺼번에 음식 만들어서 다 똑같이 먹는 거죠. 근데 그날은 공교롭게도 메뉴가 떡국이었다는 사실. 맞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 자, 앞으로 어떻게 돼요? 일단은 지금 이제 그 20일 동안 구속을 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20일 이전에 이제 기소를 해야 되겠죠. 기소를 하는데 연장될 가능성은? 그러니까 한 번 연장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10일 연장해서 20일. 법조계에서는 뭐 이게 덩어리가 너무 커서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그럴 얘기하네요. 가능성도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나오진 않고 있고요. 검찰 입장에서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고 현재 구속 적부심 신청을 않겠다고 그랬어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렇겠죠. 이 마당에 또 뭐 구속 적부심 신청까지 내서 하는 거는 또 모양새가 그렇죠. 여론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하나 보면 이 이유가 결국은 재판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라고 보여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 적부심 신청하려면 또 그거 준비해야 되잖아요. 시간 아껴서 재판에 집중해서 성과를 내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무죄라는 걸 증명해내겠다고 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한 가지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기소가 되는 게 확실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많은 법관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밑에 있는 일사 판사들, 그러니까 뭐 부장판사 이하급의 판사들에 대해서는 기소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승태를 주범으로 했으니까. 부장판사 이상은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분이요. 모두는 아니지만 몇 분 쫙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이 좀 떠오르는데 그렇죠. 그런 분들. 이른바 양승태 키즈라고 했었던 이 신복 판사들이 몇 명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법관들은 물론 고용환, 뭐 박병대 예. 두 분은 당연히 기소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몇 분들 있잖아요. 이교진 뭐 몇 분 이런 분들은 아마 같이 기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설 연휴 예. 저 구치소에서 넘기시겠네요. 그럼요. 그렇게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지금 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지켜보면서 계속 좀 잘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에 관한 한 오른 만큼 더 내라.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근데 항상 그렇듯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습니다. 공시가격 이의신청 반영률 43%. 너무 높다 항의하면 깎아준다는 얘기입니다. 몇십만 원, 몇만 원 차이가 아니라 수천, 수억, 십수억씩 오르락내리락. 고무줄 공시가격 소리 나올 만합니다. 시세 반영률 현실화. 말은 좋고 그럴듯한데 실현하려면 정교해야 되고 정교하려면 행정비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시가격은 시세의 절반 수준, 거기에 맞춰서 세금 책정, 시장 논리는 지난 수십 년간 그래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본질과 핵심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부동산 정책이란 얘기인데 많은 전문가가 지적하는 지금의 문제는 지방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부동산 시장의 변화입니다. 금융당국이 깡통 정세와 집값 하락에 따른 가계부채 폭탄을 경고하고 있는데 국토부는 세금 올려서 부동산 잡는다에 여전히 올인입니다. 보유세 올리면 그만큼 거래세 낮춰서 매물 유도하고 집값 하락기 연착륙 대비한다. 굳이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맞는 방향 같은데 아무튼 저는 잘 몰라서 전문가들 붙잡고 물어보면 이구동성, 이젠 집값 하락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